잘 들리나요? 정 PD, 괜찮은지 사인 좀 해주세요. 네. 네, 모두 정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김 이사님, 올해 보안 관련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조금 기다리는 차원에서 음. 가장 중요한 이슈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올해만 해도 글로벌 보안 생태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여러 건 터졌었는데, 그중 올해 상반기 보안업계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은 지난 4월 20일에 터진 비프라임 그 침해 사건입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올해 최대 규모의 자격증명 유출이자 인프라 노출 사고로 평가되고 있죠. 네, 저도 그 찾아보니까 비프라임은 원래 그 글로벌 기업들의 보안을 위탁 관리하는 멕시코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더라고요. 네. 네, 보안 회사가 보안이 안 됐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사고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했죠.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이제 비프라임사가 고객의 보안을 지켜야 해야 할 그런 회사였죠. 근데 이제 자사 관리자 계정 중 멀티팩터 인증이 설정되지 않은 계정이 이제 뭐 시스코 메라키 API 키 관리 실패로 뚫렸습니다. 음. 그런 이제 공격자 그것만으로 이제 12.6기가의 평문 자격 증명이 노출됐고, 어떤 시스코의 그런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1,800여 대 그리고 연결된 엔드포인트가 뭐 2,600여 대의 제어권을 한 번에 가져갔죠. 보안 회사가요. 그쵸. 예. 자기들이 고객한테 파는 게 보안인데 그것도 놀랍지만 실제로 한 12.6기가 평문 자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믿기 힘든 상황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별명이 신발 장수가 헐벗고 다닌 사례라고 해요. 뭐 충격적인 건 이제 공격자가 고객사 사무실의 실시간 감시 카메라 피드까지 캡처해서 공개했다는 점이에요. 그 어떤 피해 고객사가 이제 전력이나 뭐 철강, 가전, 멕시코 스타벅스나 그리고 도미노 등 이제 프랜차이즈와 같은 글로벌 일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한 협력사 사고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침해로 번진 거죠. 그렇죠. 한 협력사 사고가 그 글로벌 공급망 침해로 번진 케이스네요. 우리나라도 보안관제 뭐 MSSP라든지 통신사 네트워크 위탁 운영, 뭐 SI 인프라 위탁, 뭐 클라우드 MSP와 같은 외부 관리 서비스에 그 굉장히 많이 의존하잖아요. 비프라임급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자면은 사고 원인이 그런 정교한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뭐 신종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멀티팩터 인증이 미설정된 관리자 계정 하나였다는 점이에요. 2024년 그 스노우플레이크 사건과 이제 패턴이 똑같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든 이제 VPN이든 계정 보안이 이제 무너지면 망 분리도 뭐 세그멘테이션도 의미가 없다는 걸 두 번째로 입증한 셈이죠. 결국 가장 기본적인 데서 뚫린 거고 그것도 글로벌 일군 기업들이 의존하는 사업자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프라임만 단발성이 아니죠. 이제 같은 4월에는 포틴의 EMS 제로데이 취약점이 이제 활발히 활용이 됐고, 뭐 이반티의 EPMM 취약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1월부터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미국 시사가 3일 안에 패치해라 이렇게 긴급 명령을 두 번이나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도 적지 않은 그런 취약 인스턴스가 확인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랑 상당히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이 경계, 이게 이제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단 한 개의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미설정 계정으로도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다. 이게 오늘 풀어낼 주제하고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에서 제가 다룰 잊혀진 VPN 첫 게이트웨이 번째 사료와도 세션에서. 네, 예. 결이 같으니 이따 세션 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다 들어오신 듯합니다. 웨비나를 좀 시작해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웨비나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따 있을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망 분리부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까지 추측이 아닌 입증으로 답하다 라는 좀 긴 제목의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웨비나 진행을 맡은 송광수 전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같이 함께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런제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계신 김대영 이사님, 그리고 저랑 함께 보안 사업 전반적으로 전략을 맡고 계신 김승용 대표님이십니다.
특히 김승용 대표님께서는 엔지니어 출신인데다가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호 전문가이시니까 다양한 고객 사이트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은 터라 오늘 주제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호 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김승용 대표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했고요. 순서는 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잡고 있으니까 개인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 왜 내부에서 본 외부가 중요한가? 즉, 인사이드 아웃 ASM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SM, 즉, 그 공격 표명 관리하면 보통 EASM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회장님, EASM이 뭔지 그것부터 짧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EASM은 External Attack Surface Management, 즉 외부 공격 표면 관리입니다. 우리 조직의 그런 도메인과 IP 대역, ASN 식별 넘버라든지 클라우드 정보 등의 시드를 등록해두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자산을 찾아주는 방식이죠. 즉 EASM은 해커의 관점에서 외부에서 안으로 기업 보안 허점을 찾는 기술인 셈이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External Attack Surface Management를 통해서 이제 보면 외부 공격 표면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보통 다들 외부 쪽 관리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문제 등으로 모든 솔루션을 다 도입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EASM 솔루션을 먼저 좀 생각을 하죠. 네, 가장 보편적이죠. 그런데 오늘 짚어볼 핵심이 바로 그 어트리뷰션 기반, 즉 귀송 기반이 방식이 이제 놓치는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EASM이 놓치는 사각지대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격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전 영역을 스캔하고 있죠. 우리 회사 전문, 즉, 그러니까 등록된 도메인이라든지, IP만 두드리는 게 아니죠. 어디든 우연히 노출된 그 시스템을 먼저 침투하고, 알고 보니 이제 땡땡 기업가 있네? 하는 식으로 뒤늦게 주인을 확인하는 그 방식이 이제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공격자들을 이제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 초기 접근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발판만 만들어 두고 데이터 탈취라든지 랜섬웨어 그룹의 그 액세스를 판매하는 분업 구조죠. 공격이 이미 그만큼 산업화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브로커도 같습니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격자는 인터넷에 노출된 아무 자산이나 찾고 그게 누구 것인지 이제 침투 후에 확인하는 구조죠. 반대로 ESM은 우리가 알려준 시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드에서 출발해서 거기 연결된 자산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 결국 그 말은 이제 우리 회사 IP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도메인 이런 것들이 시드인데 이런 걸 시드랑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자산은 실제로 그 익스터널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아예 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정확합니다. 네. ESM은 이제 시드 기반이라서 시드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자산은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이제 기속의 한계, 어트리뷰션 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갭.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 EASM하고 그 유럽 인텔리전스 TI하고 결합된 하이브리드 솔루션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레코드 퓨처사의 ASI사라든지 우리나라 국산 AI 스페라사의 크리미널 IP 같은 단순 시드 확정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를 결합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말씀드린 그 하이브리드 ESM도 시드에 없는 자산을 어느 정도 찾아내긴 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의미 있는 접근이기도 하죠. 다만 핵심 차이는 외부 신호로 추정하는 것과 내부 지문으로 입증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TI 피드는 이제 본질적으로 사후 신호인 거고 출처에 따라 정확도와 편차가 좀 커요. 그리고 OT 필드, 자산 커버리지도 약합니다. 즉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그런 PLC, 시리얼 장비들은 외부 신호가 안 닿잖아요. 그래서 추정은 가능해도 입증까지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PLC가 그 저런 거죠? 그 OT 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 접근은 이제 경쟁이 아니라 이제 보안 관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동적 IP라든지 터널 D 자산이라든지 OT 필드 자산처럼 외부 신호가 약한 영역에서는 뒤쪽에 설명드린 인사이드 아웃 ASM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솔루션이 말하는 목적이 다르고 서로 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즉 함께 쓰면 더욱 좋다인 거죠. 네, 런제로는 어떤 외부에서 내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인사이드 아웃으로 접근을 합니다.
먼저 내부 자산을 아시겠지만 이제 액티브 스캔이나 뭐 패시브 디스커버리, 이제 API 통합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EDR, 뭐 취약점 스캐너까지 연동해서 모두 활용해 정밀한 지문을 만들어내죠. 그런 TLS 인증서라든지 뭐 SSH 호스트키, 뭐 SNMP 메타데이터라든지 시스템 고유 속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한 결과죠. 이 지문이라는 게. 그래서 핵심은 이 지문이 IP가 바뀌어도 그렇죠. 뭐 세그멘트가 바뀌어도 이미지가 재배포되어도 거의 유지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지문이 핑거프린트를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부에서 만든 이 핑거프린팅을 그 지문을 외부 인터넷 방향 쪽에서 발견하면 이 지문하고 외부에서 발견한 거하고 같은 지문이면 같은 장비라는 걸 입증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격리된 서브넷에 있던 장비가 어느 날 우리가 공인 IP로 인터넷에 노출되었거나 오픈해진 장비인데 이제 동일한 TLS 인증서라든지 SSH 호스트키가 그런 장비가 이제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발견이 되면 런제로는 즉시 이 외부 노출로 이제 매칭을 하죠. 그래서 IP 대역이라든지 뭐 도메인 등록부에 의존하지 않고 장비의 그런 본질적인 특성으로 추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EASM 또는 하이브리드 ASM 같은 솔루션이 바깥에서 본 위협 중심의 관점이고 런제로는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본 노출 자산 중심 관점인 거네요. 결국 런제로 관점을 실현하려면 내부 자산의 정면한 지문을 먼저 만드는 게 모든 출발점이겠네요. 그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외부에 노출된 우리 자산을 즉시 매칭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김 회사님 사례로 설명해 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 첫 번째 사례로 이제 잊혀진 VPN 게이트웨이입니다. 이제 한 글로벌 제조업체가 뭐 제로 트러스트로 전환하면서 이제 지점별 VPN 게이트웨이를 이제 모두 폐기했죠. 그리고 DNS 레코드까지 모두 지웠어요. 근데 이제 지점 한 곳의 게이트웨이가 꺼지지 않은 채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지점은 일반 비즈니스 인터넷 회선을 쓰고 있었고, 회선이라는 건 IP도 이제 자산 목록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아마 SSL VPN 제로데이 취약점이 이제 그 취약점이 발생했는데 그 취약점으로 그 장비가 뚫렸고 캐시된 자격증명까지 이제 모두 유출돼서 내부만 깊숙이 침투당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SSL VPN 게이트웨이에 캐시되어 있던 그런 자격증명까지 통째로 날린 거네요. 네. 그러면 EASM CD에도 안 잡혀 있는 거고. 그 런저는 그걸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면제로는 이제 내부 액티브 스캐너로 그 잊혀진 VPN 게이트웨이를 이제 즉시 식별했죠. 그래서 보니까 없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일 유형 장비가 이제 다시 나타나면 이제 어떤 그런 알림을 받도록 하는 룰을 만들어 놓고 제거됐는데 네. 딱 튀어나왔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그런 룰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재발로 차단했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예전에 저 우리가 그 코로니얼 파이프라는 그 랜섬웨어 사건도 거기도 이제 VPN에 대해서 패치도 안 되고 했다가 거기다 멀티팩터 인증도 안 됐던 그 사례, 그 사건이 세종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런 사례들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많을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 모바일 브로드밴드 누출 사례입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이제 셀룰러 모뎀이 내장된 그런 노트북을 임원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 중에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일하라는 취지였겠죠. 좋은 취지죠. 네. 그런데 어떤 통신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IP는 어떤 때는 이제 사설 IP가 할당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제 어떤 때는 공인 IP가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 임원 노트북 중에 일부가 그런 윈도우 방화벽이 이제 인바운드가 허용을 차단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무작위에 가까운 이제 공인 IP로 인터넷에 직접 노출이 됐던 사례입니다. 결국 임원 노트북에 그런 RDP랑 SMB 서비스가 인터넷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입니다. RDP는 그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건 진짜 EASM으로는 아예 못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IP가 무작위로 계속 바뀌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런제로는 내부 스캔에서 이제 그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인 IP를 식별을 했고, 외부 스캔으로 이제 RDP랑 SMB 서비스 노출을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서 내부 스캔인데 어떻게 이제 공인 IP를 알아냈지? 그렇죠. 궁금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데? 예, 이게 런제로의 기술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넷바이오스랑 뭐 DCRPC, 옥시드 리뉴얼이라는 이제 기능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윈도우 호스트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공인 IP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를 다 해주거든요. 해킹 기술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해킹 기술이라기보다는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겁니다. 네.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은 이제 윈도우 노트북에 공인 IP가 붙으면 이제 즉시 알림이라는 이제 그런 룰을 만들고 이제 런제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브로드밴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걸 이제 어떤 기업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공용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그룹 정책을 배포해서 마무리했던 그럼 저 사례입니다. DCERP 같은 경우는 이미 공인된 프로토콜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프로토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다음은 IP 카메라 같은데요. 예. 네, 맞아요. 한 건설사가 이제 본사 로비에 힉비전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힉비전 IP 카메라는 저도 또 POC를 하다 보면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급률이 높은 제조사인데, 국내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스마트 카메라다 보니까 너무 네. 똑똑해서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힉비전 그 스마트 카메라의 이제 기본 설정에서 우리가 이제 UPnP라고 하는데 유니버셜 뭐 플래그 앤 플레이 프로토콜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방화벽에 인바운드 포트를 자동으로 이제 개방하고 여러 서비스를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시켰거든요. 음. 설치 직후에 기본 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 직후에 이제 공개된 취약점 하나가 이제 카메라를 침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자가 카메라에 리눅스 쉘을 발판 삼아서 실제 내부망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UPnP를 허용한 그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도 문제였지만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포트를 열어버린 동작이 결정타였던 거죠. 그렇죠. 카메라도 이제 커널은 리눅스 커널 쓰니까. 예. 그 아직도 그 기본으로 자동 포워딩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거의 없죠. 네,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UPnP를 비활성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다만 아직도 저가형 중국산 IP 카메라라든지 뭐 구형 제품을 쓰는 이제 고객 사이트에서는 꽤나 높은 비율로 기능이 기본 활성화되어 있어요. 구성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로가 어떻게 잡아내냐? 내부 네트워크에서 만든 장비, 그러니까 지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TLS 인증서라든지 뭐 SSL 호스트키라든지 뭐 시스템 고유 속성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그 인벤토리에서 가지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외부 인터넷에서 같은 지문이 발견되면 즉시 외부 노출 플래그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런제로의 강점이 뭐냐면은 이런 동적 구성이라든지 나주 뒤에 숨어 있어도 이런 장비 고유 지문만으로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된 자산이 우리 내부 자산이라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이제 개발자 개발자 캐널 예, 사례입니다. 예. 네네. 글로벌 개발자. 리테일 기업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신규 온라인 스토어를 이제 외주 포함 여러 팀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배포 그런 테스트 환경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터널이라든지 앵그로 같은 이제 터널로 자기 PC 작업물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네. 하죠. 저도 하고 있어요. 흔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중 한 터널에서 이제 디버그 콘솔이 노출되면서 이제 환경 변수에 그런 박혀 있던 이제 운영자 클라우드 액세스 키가 통째로 노출되어서 악용되었던 사례입니다. 다행히 공격자가 이제 데이터를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치는 대신에 이제 암호화폐 채굴것을 돌려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비용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확인됐던 그런 발각됐던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터널들을 많이 쓰는 게 개발 환경에서 사설 IP 쓰면서 외부에서 접속해서 환경들을 보려고 하니까 쓰는데 이런 이제 터널 출구 같은 게 이제 앵그록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도메인이라는 이게 ESM CD에는 별로 잡히진 않을 건데 그쵸. 외부에서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런제로 이제 내부 웹 서버의 지문을 이제 외부 터널 제공자에서 노출된 서버 서비스와 이제 매칭해서 매칭을 제공하니까. 같이 하면서 네.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또 발견됐어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네, 시스템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외부 노출 자산과 내부 자산을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뭐 오탐 또는 어쩌다 이제 과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런제로는 이제 단순 지문 일치만 이제 보지 않고요. 이제 계층적 휴리스틱으로 이제 위험도를 판정을 합니다. 휴리스틱. 네, 예를 들어서 같은 TLS 인증사가 이제 내부와 인터넷 양쪽에서 발견되면 정말 같은 장비일 수도 있지만 이제 펌웨어가 하드 코딩된 그런 키가 이제 여러 장비에 박힐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위험하긴 하지만은 이제 종류가 달라서 저희 런제로 쪽에서 이제 따로 표기를 하죠. 또 이제 매칭 신뢰도에 따라서 뭐 어떤 위험 등급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게 이제 공인 인증기관이 서명한 인증서라면 덜 위험하겠지만 그렇죠. 뭐 SSL 호스트키라든지 RDP 서비스가 매칭된다면 그거랑 같이 합쳐지면 그렇죠. 예. 즉시 조치 그렇죠. 유도를 합니다. 네. 저것만 들어도 위험하긴 한데 그럴 수 있는 이 다른 거의 위험성이 더해지면
아주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 하나만 가지고 위험 판단을 100% 하긴 어려운 거고 맥락,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산의 이제 맥락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네.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장비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예,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런제로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 기능을 어떻게 뭐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자동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인사이드 아웃 노출 탐지는 이제 모든 런지의 고객에게 기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설치해서 스캔하면 다 이게 기본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런제로 콘솔에서 어디서 보냐, 이제 vulnerability inventory 메뉴로 가시게 되면 이제 potential external access to internal asset, 그러니까 내부 자산인데 잠정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 또는 이제 private keys, 와이어들이 shared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었을 때 매칭되는 자산이 있다 하면은 영향받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매칭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뭐 TLS 인증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SSL 호스트 키라든지 이제 맥 주소죠. 이렇게 이제 취약점 이름을 클릭하면 내부 자산이 어떤 공인 IP에 보였는지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설정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맥미니가 좀 미스키하거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 망분리 위험한 현실인데요. 김사님, 흔히 우리 망분리하면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즉 현실은 좀 어떤가요? 네, 글로벌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망 분리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추측과 실제로 잘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사이는 상당한 격차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두 종류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OT 네트워크의 인터넷 노출 통계이고, 두 번째로는 IT 네트워크의 위험 자산 근접성 통계입니다. 이 둘을 함께 봐야 비로소 망 분리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재밌는 시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 업무망하고 외부망 분리 같은 이게 망 분리가 법적으로 또 의무인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가면 고객 만나면 우리 망 분리돼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그래서 당연히 잘 돼 있겠지 하는 전제가 굉장히 강한데 그 전제 자체를 데이터로 한번 입증해 보자는 취지인가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OT는 진짜 물리적으로 완전히 폐쇄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에어갭 환경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뭐 우리 일반 세대가 망분리라는 걸 해서 뭐 어떤 뭐 인터넷망과 그 내부망을 하다 분리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실상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결도 조금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입증해 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맞아요. 틀린지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OT 측면 핵심 통계 이제 세 가지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전 세계 조직의 3분의 1 이상이 최소 1개 이상의 OT 자산을 인터넷에 직접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 환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믿죠. 근데 실제 측정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런제로가 전 세계 인터넷을 대상으로 이제 백넷이라든지 이더넷 IP 이 두 가지 산업용 프로토콜만으로 이제 스캔한 결과예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본 건데 백넷과 이더넷 IP 이거 그러면 OT에서 쓰는 거예요. 공장 라인이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중에 런제로가 단 두 개만 이걸 두 개만 가지고 익스터널 스캐닝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엑셀을 스캔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스캔했는데 네. 엄청 대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은 뭐고? 네. 예, 그게 이제 저도 충격을 받은 건데 네. 다 OT 자산이에요. 그래서 OT 자산이 이제 이렇게 노출될지 어마어마하네. 몰랐는데 실제 이제 이더넷 IP라는 거는 이제 라겔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백넷이라는 거는 이제 하이웨어를 비롯한 이제 빌딩 자동화 정비에서 네, 주로 한유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주로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미국이랑 유럽 쪽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하위 자산에 대한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하위 자산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토콜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이게 6,600개 정도가 인터넷에 노출돼 있었던 거고. 남미가 도리어 훨씬 적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어갭이 많은가 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런제로 4.9 버전의 이제 OT 인텔리전스 핵심 기능인데 이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너머를 투과해서 그 어떤 PLC라든지 뭐 네, 센서라든지 네. 그런 하위 자산들을 대단한 거죠.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만 2천 개가
추가로 확인됐던 거죠. 네. 제가 한번 여기서 서울 쪽으로 한번 서울 쪽에도 좀 확인이 되는데 화면 좀 키워보면은 서울 쪽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번 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에 보게 되면은 실제 서울 쪽에 이 IP는 다 마스킹이 돼가지고 실제 IP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얘 보면 이제 백넷 IP로 해서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확인을 한 거고요. 그 안에 디바이스가 서브 디바이스가 22개, 2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OT 백넷이라는 프로토콜로 검색해서 그렇죠. 찾은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OT 자산. 예, 뒤쪽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찾았는지 좀 설명해 네. 드릴 건데, 실제 저희 여기 서울 쪽에서 이제 22개의 서브 디바이스가 확인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생각했던 게 이제 보통 1대1이라든지, 뭐, 프로토 베이비 그렇죠. 하나는 1대5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보니 1대20 정도 되더라고요. 매우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런제로가 이렇게 이제 웹에서 식별했다라는 거는 공격자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그렇죠. 그래서 설비를 제어하거나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OT 세그멘테이션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죠. 이건 정부에 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로는 인터넷 노출 기기로부터의 거리도 큰 문제입니다. 네. 이런 제조업 OT 자산의 30%가 단 한 업 거리에 있고 90%가 두 업 이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노출된 자산 한 곳을 침해하면 여기서 단 두 번의 점프로 OT 자산 90%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게 굉장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별 차이인데요. 금융권의 경우는 한업 비율이 50%까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설정 오류라든지 한 번의 권한 실수가 즉시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호비라는 게 라우터 호브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결된 구조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까 그 통계 보니까 원업 비율이 30%라는 숫자도 굉장히 놀라운데 보통은 굉장히 길게 홉을 연결하고 만들어지니까 근데 90%가 두 홉이라는 것도 더 사실은 네트워크했던 사람으로서 좀 믿기 어렵고요. 그리고 구성도에서 보니까 OT까지 5단계로 분리되어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도달거리는 구성도보다는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잖아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레벨 0, 레벨 1, 2, 3, 4의 4단계의 그 OT 레벨을 정하는데 그러면 이 위에 맨 상위 단에서 요 아래까지 실제는 3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업에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고객사의 OT 자산이 이제 인터넷에서 몇 업 거리에 있는지를 구성도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진짜 지금 런저처럼 실측 데이터로 답할 수 있는 고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격차를 메우는 게 오늘의 그럼 런처에서 웨비나의 딱 보여줄 수 핵심 있겠지. 네.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왔겠죠. 네,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홉은 이제 네. 트레이스 라우터, L3 라우터 홉이 아니에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런 이제 멀티홈 기기라든지 이제 비인가 브릿지나 이제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너머의 PLC까지 그런 종합한 그런 이제 도달 가능성 그래프상의 홉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스 라우트로는 이제 세븐 홉이 나오더라도 그렇죠. 네. 이제 공격자 입장에 실제 도달거리는 이제 한 1에서 2억 경우가 이제 흔하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브릿지가 있거나 라우터가 있거나 하면 경로일 뿐이지. 아무도 모르는 지름길.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경로가 길어서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이 길이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네. 공격자 시각에서는 지름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 지름길은 우리가 이제 구성도를 뭐 네. 내가 100번 들여다봐도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 네. 그래서 멀티홈 기기 한 대라든지 뭐 의도치 않게 형성된 그런 이제 브릿지 연결 하나가 그 정도는 절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NMS로 보여지는 네트워크 구성대도 사실은 물리적인 홉들을 다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래서 입증된 망불리는 이제 구성도가 아니라 이제 도달 가능성으로만 네, 입증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우리 지금은 이제 OT는 그렇다 치고 IT는 좀 지금 OT처럼 이렇게 틀 것 같은데? 하고 약간 좀 다른 방식일 것 같아요. 네, 측정하는 방식. IT 측면은 측정 단위가 좀 달라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홉거리가 아니라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 그리고 갈성 격차 이 두 축으로 보죠. 런제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슬라이드 차트 세 개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제 EOL 자산의 비중입니다. 작년 10월 14일 기억하시죠? 예, 윈도우 예. 10 EOL로 전 산업 평균의 그런 EOL 자산이 5%에서 15.4%로 하룻밤 사이에 3배가 껑충 뛰었어요. EOL 딱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충격은 이제 산업별 편차인데요.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40%까지 뛰어올랐고, 병원 뭐 이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서비스는 뭐 28.5%, 뭐 리테일은 22.7%. 이렇게 어떤 평균대에 숨은 이제 산업별 위험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헬스케어 분야가 40%라는 숫자는 좀 놀랍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OT 장비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비 호환성 때문에 구형 OS를 못 바꾸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윈도우 XP도 쓰고 있고 세븐도 쓰고 있으니까. 많아요. 세븐이 훨씬 더 최신 네. 거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 네. 결국 저런 놈들은 다 일종의 이용해서 우리가 망이라든지 뭐 세그멘테이션 이런 거 다 틀어놓을 수 있는 놈들이 되겠네요. 네. 망가지죠. 저게 네. 취약점이니까. 그렇죠. 굉장한 취약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의 그런 가시성 격차인데요. 제가 이제 런제로 POV를 하던 이제 현재 우리 도입 고객들 평균 25%더 많은 자산을 이제 찾아내 주죠. 심지어 뭐 3배 더 이상. 네, 10배까지도 네,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담당자들이 이제 안다고 믿는 자산과 실제 자산의 이제 격차가 그렇죠. 컸다라는 거죠. 굉장히 크죠. 네. 보이지 않는 자산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네. 25% 일부는 10배. 놀라운 수치네요. 네. 실제로 많이 해봤잖아요. 네. 망분리를 평가했다는 게 결국 알고 있는 자산만 평가하는 거라면은 4분의 4만 보고 결론 내린 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4분의 1이 그 망분리를 갖다 흐트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네요. 네. 좋은 뷰포인트인데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차트로 ICS 자산의 이제 인터넷 직접 노출입니다. 이제 표본 ICS 자산의 이제 7% 이상이 이제 PLC, 뭐 전력 미터, 이제 프로토콜 게이트 형태로 인터넷에 직접 ICS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ICS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 인더스트리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이제 망 분리가 의무인 그런 환경인데도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 OT는 이제 OT의 호흡거리와 IT의 그런 EOL 비중과 가시성 격차를 이제 함께 봐야 우리 망 분리의 전체 그림이 이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뭐 언급하셨지만 뭐 망분리가 의무인 산업들이 그 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심이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망분리 잘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진짜 잘 되고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근데 그만큼 입증되지 않은 자산이 구성도 밖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더 높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의무 규제가 이제 강한 환경일수록 이제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제 전제가 그렇죠. 강해지는데 네, 그만큼 능동적 검증이 네. 노력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잘 정리돼 있다가 네.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좀 나흐트러지게 3년 지나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네. 뭐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OT는 인터넷과의 거리, IT는 내부의 조용한 브릿지와 이후의 자산 비중이 이제 망분리를 무너뜨리죠. 네, 실속도가 아닌 그런 입증으로 확인할 때만 이제 비로소 보여요.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그렇지만 개발할 때도 보면 개발했다가 특정 스크립트 어디다 넣어놨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스크립트가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로 따지면 각 스크립트 하나하나가 다 자산인데 네트워크로 보면 다 자산들 하나하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대로 정리돼 있는 거 맞아? 네, 그렇죠. 저도 그 기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 그렇게 생각되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망분리에 대한 입증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였습니다. 네트워크 분리도 이제 데이터로 답을 할 수 있어야죠.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망 분리와 이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분리는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될 거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풀어보기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세션, 런제로 버전 4.9 핵심 혁신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4.9 버전에 가져온 새로운 가치를 한 줄로 요약하면서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이번 4월 30일에 런제로 4.9 버전이 릴리즈 됐어요. 그래서 이 4.9 버전의 이제 컨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안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제 망이 분리되어 있을 거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산은 인터넷에 보이지 않을 거다. 게이트웨이 너머는 통제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4.9 버전의 이제 새로운 기능들은 이러한 추측을 입증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측에서 입증으로.
오늘 세션 전체를 관통하는 슬로건이겠네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망 분리,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분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되어 있죠. 보통 고객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네트워크 세그멘트 고객망, 업무망 이렇게 구분해서 잘 쓰고 있다라고 대부분 말하고 거기에서 각 게이트웨이가 하나하나 또는 이제 방화벽이 있어서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구성도 갖춰져. 네트워크 구성도. 맞아요. 그리고 구성도는 이렇게 보면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계했는데 조금씩 변경됐겠죠. 그러니까 현 시점의 네트워크의 상태는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못하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 그럼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입증했는데 그 입증의 출발점은 뭐인 겁니까? 근데 이제 고정밀 인텔리전스죠. 론제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에이전트라든지 자격증명 없이도 IT나 뭐 OT, IoT 자산을 대규모로 정밀하게 식별하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 다 찾아내요. 근데 이제 핵심 차별점은 세 가지입니다. 식별된 그런 자산의 유형에 제약이 없습니다. 뭐 서버라든지 뭐 리눅스 호스트 이런 IT 자산뿐만 아니라 PLC나 스카다나 HMI 같은 그 OT 자산들, IP 카메라라든지 뭐 산업용 데이터 같은 그런 IoT 자산까지 동일한 정밀도로 식별을 하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이제 OT 자산 안정성은 이런 자료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에너지부사나 이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CCA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어요. 저희가 거기서, 매체로 가게 있어요. 그래서 네. 찾아보면 인터넷에 이거 화이트 페이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식 입증된 거죠. 그래서 ICS라든지 스카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IP 자산을 일관되게 이제 100% 발견함을 수개월에 걸쳐서 입증한 거죠. 다 이게 보면 액티브 스캔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 인프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우리가 스팸포트라든지 별도 장비 이런 것들 필요가 없고요. 네. 에이전트라든지 자격증명 없이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자산을 찾아낼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자산 유형에 무관하게 고정밀도로 식별한다는 점이 현대적인 IT, OT 이 퓨전 환경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이제 IT 서버, OT 컨트롤러, IoT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요즘은 다 섞여 있어요. 믹스돼 있고 지금까지 영역마다 다 다른 도구를 써서 그것들을 그 가시화하고 관리하고 해왔는데 이 통합 가시성을 만들어내는 패키지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 관리 포인트들을 찾기 위해서 운영이나 보안 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OT 환경에서는 이제 스팸 포트 써가지고 미러링을 해서 패킷을 저기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액티브 스캔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캔을 보완하는 이제 패시브 디스커버리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스팸 포트랑 미러 포트를 쓰는데, 쓸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액티브 스캔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액티브 그렇죠. 스캔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저기 그 화이트 백서에서 음. 얘기하는 건 결국 액티브 스캔으로 OT 자산을 스캔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안전하다라는 그래서 거죠. 그게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고객 사이트는 정말 싫어요, 저거.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스팸 포트를 이네이블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 별도 네트워크 구축해. 그렇죠. 그러니까 OT 환경에서 스팸 포트를 쓰겠다고 하면 아무리 스위치의 트래픽이 3%, 10%여도 스팸 포트 이네이블 하는 걸 싫어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회사나 정유사나 제조사 현장에서 이런 스위치 스팸 포트를 이네이블해서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스팸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도입 장벽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 좀 다시 추가 좀 말씀. 네,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그 CEC의 입증은 진짜면 단순히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미 에너지부에서 직접 수거에 걸쳐서 이제 검증하고 공식 문서로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발전소라든지 이제 화학 플랜트는 운영자가 내부 의사결정 제의에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제3의 제3자 입증 자료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OT의 액티브 스캔은 위험하다. 이런 오래된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은 자료이기도 안 하고 싶어 하지. 우리 네. 예전에 저기 위성망에도 돌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V셋 쪽 세틀라이트가 이제 보통 아무 문제 없어요. 밴드위스가 한 4Mbps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패킷 양을 조절하면서 스캔을 해봤을 때 전혀 통신에 문제 없고 지장이 없어서 굉장히 만족했던 사례. 그쵸. 저희 모 발전소에 POC 했었을 때도 실제 처음에는 꺼렸었는데 이걸 액티브 스캔하면서 서브넷 하나 이렇게 조심스레 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캔한 적이 있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런제로가 이제 정밀하게 우리의 모든 자산을 찾았어요. 이제 그것을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까요? 네, 글로벌 이제 토포로지 맵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특화된 건데, 이제 인터랙티브 이제 맵 화면에서 이제 전세 사업장 현황부터 이제 개별 서버에 따니까 이제 보안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데, 글로벌. 자산의 이제 물리적인 위치 매핑, 그다음에 2D 뷰, 뭐 3D 뷰, 그리고 이제 L2와 L3 계층의 하이브리드 뷰까지 하나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본사라든지 뭐 지방 사업장이나 이제 해외 법인이 섞여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 IT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를 단 한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금융지주, 좀 전력회사는 뭐 남부발전, 소부발전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력회사 하나에도 또 여러 개 작은 단위 발전소들이 있으니까 그냥 각 사업장 담당자만 자기 환경을 대부분 알고 있고 그 본사 보안팀은 이제 이거 청주 공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라고 전화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NMS나 뭐 이런 것들로 보고 그랬던 게 대부분일 텐데 한 화면에 보안 담당자가 전체 자산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실제 문제 발생이나 이게 사전으로 이제 우리 사이버 위생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때 의사결정 속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아까 뭐 우리가 이제 김 이사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확인했다면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본다라고 이어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4.9 버전의 이제 결정적 차별 포인트인데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 전 세계 그런 인터넷 환경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모드버스라든지 약간 이제 백넷 두 가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더넷 IP와 같은 이제 그런 산업용 통신 규격은 일반 TCP/IP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 프로토콜 게이트웨이가 그 IP망과 그 뒤에 이제 PLC나 뭐 센서 수십 대 사이를 잇는 그런 이제 단일 관문 역할을 하는 구조죠. 프로토콜 게이트웨이가 있고 하위에 이제 서브 디바이스들. 지금 다른 건 볼 수가 없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스캔 부분은 이제 이 관문 앞에서 이제 기존 보안 도구는 스캔을 멈추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한 대를 IT 자산 한 대로 잡고 그 뒤에 PLC나 뭐 센서 뭐 수십 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셈이죠. 이렇게 실제로 OT 자산의 대부분은 관문 너머 연결되는데 그게 통째로 사각지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9 버전의 이제 그 포인트는 이제 그 관문을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0만 2천 개라는 서브 자산을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같은 산업용 규격으로 이제 게이트웨이 직접 대하면서 그 뒤에 매달린 뭐 시리얼, 센서 이런 하위 자산을 열거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또 IP가 없는 그런 BIP 경계를 매핑하고 어떤 이제 필드 컨트롤러의 그런 방어력을 직접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게이트웨이 너머라는 건 이제 블랙박스였던 환경이 투명 박스로 보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 스캔만 고집하던 도구의 경우 이 부분은 진짜 큰 구멍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제 220개 이상의 산업용 통신 규격을 런제로는 정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드버스라든지 뭐 백넷이나 뭐 이더넷 오브 IP나 뭐 TLS뿐만 아니라 뭐 지멘스 S7 많이 아시겠지만 뭐 트리코넥스, 트리스테이션 이런 안전기장 시스템 우리가 SIS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모두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소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 사업에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안전기장 시스템의 영역이 사실상 사각지대였거든요. 그 전문님, 우리 그 발전소나 화학 공장의 전문님 이제 OT 쪽에 전문가니까. 뭘 전문가예요? 전문가시. 그 SIS 아까 위에서 안전계장 시스템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게 트리코넥스인가? 예. 예, 그게 해킹 당하면은 대형 인명 재앙이 터지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SI 시스템은 진짜 어디든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거기는 그냥 단순해요. 뭐 임대치 이상 넘어가면 그냥 자동 아웃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켜버려요.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만약에 잘못 스캔해서 장비가 서버렸다. 그러면 그 뭐라지 그 불소가 막 확 들어가거나 뭐 농도가 바뀌거나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돼요. 쟤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압력 제어하고 뭐 예. 이제 온도 제어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열이 뜨거워지면 몇 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그냥 죽여 끊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게 사람하고 관계. 그러니까 이 비침해적인 방식으로 공장을 이렇게 스캐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액티브 스캔이지만 안전하게 스캐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 솔루션도 아까 네. 얘기했지만 그 스캔 저 패시브 방식으로 저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찾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only 액티브만 가는데 여태까지는 허가가 안 됐죠. 이 대목에 박수 칠만 합니다. 음. 넘어가죠. 자, 이제 그럼 런제로 4.9의 보는 능력에서 분석하는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분석 능력. 슬라이드가 19페이지, 그러네요. 넘어갔네요. 이제 분석 능력의 첫 번째는 이제 이상징후 포착입니다.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 위치와 맥락, 그러니까 공인 IP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자산의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죠. 노출되어 있는 거, 네, 네. 인터넷 자산. 그리고 이상징후 탐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구역에 이제 방치된 윈도우 노트북, 실제 이제 OT 환경에 윈도우 노트북이 방치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자산들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상한 놈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 검색인데요. 이제 피벗 포인트, 멀티 IP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서브넷과 연결되는 그런 피벗 포인트라든지 이후의 자산이나 운영체제들, 그리고 고위험 노출 자산을 맵뷰에서 시각적으로 분리해서 보여주죠. 그가 단순히 뭐 자산 목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이상하다를 자동으로 짚어준다는 거잖아요. 보안 운영팀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전 조사 분석을 통해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버전 4.9에서 제일 큰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인터랙티브 그게 공격 중요할 것 경로 같아요. 매핑입니다. 4.9 버전의 이제 가장 큰 혁신이자 이제 오늘 보여드릴 데모 세션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최초 침투 시점부터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이제 공격 궤적을 그대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일례로 이제 사용자가 바로 좀 보여주시죠. 네, 뭐 출발지에 좀 이따 뒤쪽에 보여드릴 건데, 만약 출발지를 우리가 인터넷 경계로 두고 어떤 타겟 대상을 이제 핵심 뭐 PLC로 직접 클릭 두 번을 하게 되면은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피벗 포인트라든지 이제 브릿지 경로를 자동 추적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시각화 그래프로 그냥 그려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좀 짚어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멀티홈 기기를 자동 추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된 기기를 자동 식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비인과 브릿지 탐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 정책을 위에서 의도치 않게 형성된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통로를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핵심 자산, 이런 것도 우선 보호한다. 그래서 중요한 자산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자산을 자동으로 이제 우선순위하는 게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구성도상으로는 7옵인데 음. 실측으로는 1, 2옵이라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로 입증하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데모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랑 대상 클릭 딱 두 번이면은 실제 우리 환경에 진짜 홉거리가 그래프로 쫙 펴집니다. 빨리 좀 보여주세요. 잠깐 뭐 여기 나머지는 좀 네. 요거는 뭐 자료로 나중에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보고 되고 요건 넘어가고요. 예. 비교 설명해 주니까 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데모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거니까 네. 실제 이제 자가진단 5문항인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 걸려요. 예. 여기서 요 자가 분리에서 여기 뭐 예스 노 한 가지만 있어 확인 불가 요거만 있어도 좀 다시 한번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런제로 4.9 데모로 직접 넘어가 보죠. 김일관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먼저 제가 4.9 버전에서 어떤 UI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클래식 모드라서 아마 익숙하실 거고요. 제가 그냥 다크 모드라든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어떤 라이트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클래식 모드가 좀 적응을 하기 아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또 추가된 것들을 보면은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어요. 카테고리 이 칼럼에 보면은 카테고리 펑션. 그래서 카테고리라는 이게 자산이 IT 자산인지 뭐 OT 자산인지 자동으로 자기가 인지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자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펑션이라 해서 이 자산이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하단에 이런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산을 찾아내는지 보시게 되면은 모드버스나 백넷이나 뭐 CIP나 뭐 KNX넷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OT 프로토콜. 예, 백넷들, 그다음에 모드버스들. 네, 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다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하단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에 보시면은 좀 약간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액티브 스캔한 것들은 이제 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네. 녹색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자산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또 보면은 좀 바뀐 것들은 이제 리포트죠. 리포트가 제가 좀 화면이 좀 보면 이제 네트워크맵, 네. 이런 이제 그 월드맵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가니션 오버뷰 리포트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뻐졌네요. 네, 이뻐지고 내용도 풍부해졌죠. 그래서 실제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가니션 리포트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탑 자산들, 그다음에 리포트들, 그다음에 리스크 파인딩이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그 보셨을 분들 아시겠지만은 쭉 어떤 자산들이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고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을 다 보여주는 거고요. 네네네. 제가 보여드릴 거는 리스크 파인딩이 다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추가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리스크 파인딩 부분은 제가 고객들한테 별도로 좀 가이드를 드렸었는데 따로 썼던 거. 이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만 만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탑 15개 그런 리스크 어셋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획기적으로 바뀐 게 리포트에 이런 2D, 3D 맵입니다. 일단 2D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네트워크 맵인데 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잘 거예요. 보여요. 보이십니까? 완전히 다르네. 저희가 실제 이런 렉탱글이라든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 자산을 어떤 아이 카테고리별로, 그다음 또 서브넷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백넷 게이트웨이, 이게 이제 백넷 게이트웨이에 있는 하단의 그 자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하니웰이나 이제 어떤 빌딩 자동화 이런 쪽에 이런 그 연결된 사이 자산들이 쭉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모드버스. 그룹핑을 해놨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모드버스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IT 자산들, 그다음에 일반 IP. 서브넷별로 해서 쭉, 그다음에 IPv6도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데모라서 네, 네. 화면이 좀 작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추가된 자산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고를 수가 있어요. 만약 OT 자산만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OT가 또 활성화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또 보시면 IoT 자산들, 뭐 주로 카메라들이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카메라 있는 위치들, 이렇게 좀 보일 테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면은, 뭐, 미스플레이스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OT 자산인데, 얘는 OT 자산인데, 잘못 표시된. 그쵸, OT 자산, 잠깐, 이걸 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스플레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IT 자산인데 OT 환경이 있다든가, IoT 자산인데 IT 환경이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IP 매핑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 원래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의도치 않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의도적인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볼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처음부터 잘못돼 있던 네, 네. 미스가 돼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3D라는 게 있어요. 3D. 그래서 3D도 지금 아까 이제 2D 토폴로지 맵이고요. 이거 3D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이게 이거는 인터넷 안 되는 환경이라서 잘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네, 하얀 걸로 좀 볼 수 없어요. 이 테마를 좀 바꿔볼까요? 하얀 거로. 여기가 이거는 안 돼요. 네. 이거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OT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떤 백넷 게이트웨이나 이건 이제 백넷이네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쵸. 이제 PLC나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PLC들 하위 자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D 맵으로 볼 수가 있고. 예. 이게 약간 공간적인 느낌이네. 하이피컬.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제가 이제 뒤쪽에 또 설명 좀 드릴 얘 건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위단에 특정 포인트에서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각각은 따로 연결돼 있지 않고 결국 다 엔드 포인트란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제 하이 서브 디바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쭉 하단 쪽에는 이제 서브넷이고요. 이거는 네. 실제 보면 서브넷 쪽 24비트 서브넷 지금 하단이고 상위로 갈수록 리스크가 있는 그런 열고로 좀 다 돼 있어요. 2D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룹별로 IT, OT 자산들, 그다음에 쭉 이렇게 서브넷별로 해가지고 다 돼 알겠습니다. 있고요. 이쪽에 또 이거는 제가 이제 OT 자산이 있는 데모라서, 이거는 인터넷이 안 돼서, 다른 인터넷이 되는 환경을 제가 좀 다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데모 데이터 들어가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제가 실제 자산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어떤 이 자산에 좀 달랐던 걸 보면 여기 어트리뷰트 쪽에 보면은 이 인터넷 어택 패스라는 아이콘이 처음 보네. 추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크리티컬한 부분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2010.0, 10.16을 하나 좀, 여기서 애저인가 본데? 얘는 VM인데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실제 얘가 타겟팅이 돼서 얘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고요.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은 어택 패스의 경로입니다. 이거는 퍼블릭 인터넷이고 하면 좀 키워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 자산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하나가 아니죠. 몇 개로 보이시나요? 여러 개 보이네. 그죠? 5개로 보여요. 5개. 지금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점이 있고 작은 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 자산에 도달하기 위한 가능한 경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데모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을 텐데,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보시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초크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 초크 포인트라는 건 이제 병목이죠. 예. 그래서 이 자산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중간의 그 지점들. 그래서 실제 이 자산의 어떤 리스크를 만약에 회피하고 싶다. 어떤 세그멘테이션 분리라든지 이 세그멘테이션 어떤 분할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초크 포인트를 해결하게 되면은 실제 그 자산은 좀 더 안전해지는 거죠. 홉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까 OT 자산들 클리어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OT 자산이 위치한 그런 서브넷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서버 자산들 위치들, 그다음에 스위치 자산들, 그다음에 또 아웃라이어라는 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약간 그쵸. 실제 내가 같은 소속에 있는 평균하고 다른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부 포인트라는 거는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크리티컬러티가 그 중요도가 있는 거에 도달할 수 있는 놈을 찾아준 거죠. 금방은 그랬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해서 내가 이 서브넷에 대해서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잘 돼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보면 하나 또 설명 좀 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서버예요. 서버인데 리스크 서버인데 제가 이거를 서버다. 타겟으로 두고 만약에 타겟으로 두고 애드 투 타겟. 타겟으로 두고 어떤 트레이싱을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나오네요, 이제. 실제 이게 보면은 그 타겟으로 두고 어떤 모든 나가는 거에 대한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소스로 두고 기존 걸 지우고요. 이걸 소스로 더해. 예, 소스로 두고 아웃바운드 가능한 경로들 나갈 수 있는 가능한 경로들. 어떻게 나가냐? 네,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를 제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 OT 리스크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OT 피벗 포인트들 잠깐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거를 그 런제로의 그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 데모 데이터를 그대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 직접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OT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 OT 리스크 부분들 따로 그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ICS인데 퍼블릭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자산들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OT 자산인데 피벗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 결국 이걸 통해서 그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네. 망이 어떻게 운영돼 있고 분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세그멘테이션 나눠져 있는 안 되는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한 어떤 주요 자산에 어떤 망 분리든지 세그멘테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어떤 놈이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쳐 가는데.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 데스티네이션에 가는 퍼블릭에서 경로를 볼 수 있고 얘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 노란 게 망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은 보시면 이제 퍼블릭에서 예, 이 자산까지 가능한 경로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재밌네요. 예. 많이 개선됐네요. 예. 버전이. 네, 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데모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자리를 테크니컬 세션만 따로 한번 하시죠. 따로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Q&A 시간인데 혹시 뭐 질문 나온 게 있나요? 예, 오늘 세션 중에서도 또 런제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장에 좀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 Q&A 채팅창에서 여시면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경환 대표님만 안 하시면 되니까. 질문 없습니까? 또 질문 하나 하시네. 예. 네. 기다려 보시죠. 흐흐요, 흐흐. 아, 흐흐였어요?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 왜 내부에서 본 외부가 중요한가로 시작해서 두 번째 세션에 OT, IT망 분리 실태, 세 번째 세션에 런제로의 4.9 핵심 혁신 기술, 네 번째 세션 라이브 데모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마무리 정리를 김 여사님 평가하고 김 대표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제 보안은 추측이 아니라 입증이다. 외부에서 단서로 이제 자산을 추측하는 것과 내부에서 맥락과 지문으로 자산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김대원 이사님의 데모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된 런제로의 네. 그 업그레이드를 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품이 우리 사업,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업, CTEM이라고 지난 웨비나에도 한번 했었지만 그 방향으로 점차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시는 여러 파트너님들과 또 그 고객님들도 우리 런제로 솔루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잠깐 질문을 받아볼까요? 잠깐 기다렸다가. 아니신가? 네, 설명 간단히 캡처. 확인해 주시는 거. 예, 자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 보내드릴 수 네.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말 저는 오늘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오늘 단 한 줄로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가신다면 이 한 줄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은 추측이 아니라 입증이다. 네. 예. 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김대원 이사님, 김승경 대표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1시간 가까이 1시간이 넘었네요 벌써 자리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또 좋은 주제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